오늘은 지금 1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 19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으로서의 점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먼저 그 밑에를 보시면 점유라는 제도는 민법에서 매우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법의 핵심적 장치 중에 하나로서 각종의 제도에서 그 법률 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중 중요한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권 자체는 다른 것과 여러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권 자체에 인정되는 그러한 고유의 어떤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제 다른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무주물 선점이라는 건데 동산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자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근데 첫 번째 아직 소유자가 없는 동산 예를 들면 야생의 동물이나 식물, 바다의 어류 내지는 남이 소유권을 포기해버린 물건들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 효과가 발생되는 요건으로서 점유. 그런데 여기서 소유의사로 점유한다. 이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자세히 배우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수록을 한 건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수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무주물 선점에 있어서 소유의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소유의사로 점유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이 가능한 거죠. 확인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이때에도 이게 기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지금 무주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대표적인 게 야생 동물. 예를 들어서 한강에 물고기가 있다. 그 물고기를 낚을 때 소유의사로 낚아야 된다. 그것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낚아가지고 이걸 방생할 의사로 낚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사로 낚아야 되느냐? 매운탕을 끓일 의사. 매운탕을 끓일 의사, 그러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역시도 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로 공시가 되는데 이제 그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 또는 점유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로서 공시가 된다. 그 부분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소유권 등의 취득시효. 그래서 취득시효라는 제도, 이 제도 역시도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인데 상당히 우리가 인문 강의 때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세월의 힘입니다. 시효라는 것은.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때에도 점유가 요건이 된다. 점유가 요건이 돼가지고 이제 결과가 발생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제도하고 점유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시자.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이제 17쪽을 보시면 2절은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그 첫 번째 단락. 그 단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어 가지고 을이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되게 되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변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을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단지 갑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이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 사이에 그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소유권 이전 채권과 소유권과의 차이,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채권과 물권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물권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차이 이걸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권의 대표 주자로서 이 소유권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쑥 써져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갑하고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우리의 기본 사례였습니다. 기본 사례가 됐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갖게 되는데 단순히 이 소유권 이전 채권만 갖게 되는 이러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이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권이 되겠죠. 물권이 되니까 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 이것 자체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일단은 이제 그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물권, 채권. 그러면 이 대상은 객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객체.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그 특정 행위를 이렇게 급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물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모두에게 뭐 주장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절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은 누가 되겠습니까? 자기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의 채무자에게 그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절대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공부할 때도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한다. 누구한테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상대적이다. 그 사람은 어떤 특정 상대방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것은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는 뒤집으면 소유권은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침해는 누구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원칙이냐? 그거는 자기 채무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이러한 것은 원칙적으로 없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라는 것은 위법성이 원칙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은 채권은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가 된다. 그게 원칙이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랬고 채권이 채무자에 의해서 침해됐다. 그걸 바로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채무자에 의해서 나의 채권이 침해됐다. 그러면 그건 그 친구가 돈을 안 줬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채무자에 의해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때 채무자에 의한 침해를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지만 물권은 지배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채무자를 지배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그 채무자한테 일정한 행위, 즉 특정 행위, 급부를 청구한다 해가지고 이 성격은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 자체를 화살표로 나타내보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채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은 뭐냐? 물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침해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모든 사람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이 침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특히 이제 소유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그 권리 구제 수단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권리 구제 수단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의 원만한 실행이 이렇게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방해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러한 것들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이러한 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구제 수단은 우리가 이제 이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자세히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채권자에 불과한 경우하고 소유권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 때 이 권리 구제 수단이 인정되는 부분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버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구제 수단이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채권, 이 침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채무자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제3자에게는 이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매매의 목적물이 됐던 주택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즉, 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병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침해하고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기까지 갖춰서 소유권을 갖추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하고 아직 등기는 안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먼저 불과할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이거 누가 행사하느냐? 소유자가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이 반의가 일어났을 때 소유자가 그 권리의 원만한 실현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을은 어떻습니까? 등기를 아직 안 받았죠. 등기를 안 받았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1번 물권적 청구권 이것 자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음에 두 번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제3자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채권 침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왜?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해서만 침해가 원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 병은 도대체 어떻게 재주가 좋길래 갑소유의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무단으로 살고 있을까? 그러면 어떤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계기고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권한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바로 무단 거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병이 지금 권한 없이 이 주택을 사용하고 있게 되니까 이득을 취득하고는 있습니다. 이득을 보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 당연한 이 이득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부당이득은 맞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해는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뒤집어서 병은 누구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냐라는 거죠. 누구 겁니까? 그렇죠. 등기는 지금 여전히 갑 앞으로 남아있으니까 갑이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 병한테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을이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안 된다. 이제 그거 하나 파악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우리 사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갑소유 주택에 지금 병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등기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안 된다. 그러할 때 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 을은 어떻게 되냐면 대위해서 행사할 수는 있다. 대위라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그 대위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위라는 것은 그냥 이 갑의 자리에 대신 위치, 대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소유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병이 무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자기가 직접 병을 내쫓을 수는 없지만 갑은 어떻습니까?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갑과 을 사이에서만 보면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채권자가 여기에 이 자리에 가가지고 대신 행사하는 것, 그거를 대위 행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대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대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물권자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물론 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 거주가 아니라 여기에 임차권을 가지고 차임을 내면서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소유자인 경우에도 이 사람에게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위하려고 해도 할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위조차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대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을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병이 그와 같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인 갑이 이를 매수인 을에게 지금 인도를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이 주택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을은 자기에 대한 채무자 갑에 대하여 제대로 인도를 못 해주고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제3자인 병이 목적물의 무단 점유로 말미암아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 된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그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한 번만 저렇게 생각만 해두시고 일단은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의해서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 제3자에 의해서는 침해될 수가 없다. 그 부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쭉 내려가셔도 무난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세 번째, 나아가 채권자 을은 병에 대하여 병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있는 무단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주택의 사용이라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 병의 그러한 부당이득은 을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즉 을한테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와 있으니까 소유자 갑의 재산으로부터 얻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소유자인 경우에는 모두 다 행사할 수가 있는데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냥 그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권과 채권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 가는데 처분, 승계상의 보호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 자체만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처분상의 보호라는 것은 처분상의 보호,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즉 이 사람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물권, 지금 여기서 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권은 효력이 제한되지도 않고 상실되지도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사와 상관없이 처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양도,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양도, 그 다음에 제한물권을 설정해버리는 거.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여러분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담보대출을 받아버리고 그 여러분의 부동산에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는 그 소유권은 제한되지도 않고 상실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계상의 보호. 승계상의 보호는 이쪽에 써볼까요? 네, 승계상의 보호. 승계상의 보호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을 때 방을 빼야 되느냐 빼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물권자일 때와 채권자일 때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전세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은 갑한테 있으니까 평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 그럼 어땠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전됐다. 그래서 이렇게 승계가 됐다. 승계가 됐다. 갑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다. 승계가 됐다. 그러할 때 을은 방을 빼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물권자는 승계가 되더라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방을 뺄 필요가 없다. 방 안 뺀다. 이게 바로 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보호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비를 해보면 됩니다. 대비를.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물권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자체는 채권이니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청구 내지는 요구할 수 있는 것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채무자인 갑에게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주인이 바뀌었죠. 승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을은 보호가 되느냐. 즉 방 빼야 되느냐 안 빼야 되느냐. 이거는 방을 빼야 된다. 방 뺀다. 그래서 채권일 때는 승계상의 보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주인이 됐을 때 을은 병한테 자기한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채권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특별 규정을 둬 가지고 보호를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원칙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그 살아오면서 우리 속담 있죠. 속담. 옛날부터 계속 내려왔던 말. 근데 법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법에도 속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법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그 속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속담에서.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의미는 그냥 임대차 해준 상태에서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이 사람이 방 뺀다 그런 말이 아니라 등기까지 갖춰가지고 승계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 임차인은 방을 빼야 된다. 이러한 법원이 있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처분상의 보호와 승계상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상의 보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 기타의 물건은 그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한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양도나 이 설정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9쪽 가셔가지고 따라서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무슨 권리를 설정받아 보아도 그 양수인이나 예를 들어서 권리를 설정받은 사람,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유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내가 저당권자다 내지는 양수인이니까 내가 소유자다 주장하지 못하고
소유자는 그들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그대로 관철시킬 수가 있다. 다음에 다른 한편 했을 때 이 다른 한편 이 부분이 바로 승계상의 보호, 주인 바뀌었을 때, 즉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채권 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이제 그 채권 관계 대표적인 게 임차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물권, 예를 들면 전세권, 물권을 설정받으면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물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권리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 관철할 수 있다.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주장해가지고 관철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용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임차하여 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즉 임차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소유자가 그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그 새로운 소유자, 우리 사례에서는 병이 되겠죠.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자신의 채무자, 즉 원래의 임대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설명은 다시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하고 물권하고 차이를 계속 우리는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권리가 여러분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게 변경되어 버리는 것.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 자체를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을이라는 남자하고 자, 우리 사귀자, 앞으로 사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지는 약정을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서로 지켜야 되겠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하고 또 우리 앞으로 사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약속 자체는 효력이 있겠습니까? 갑이 병하고 못 사깁니까? 한번 약속해버리면? 아니면 이거 약속 사귀자고 약속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갑하고 을 간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서도 병하고 갑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유효가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효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 둘 간의 약속 때문에 병의 애정의 자유, 사랑의 자유, 그게 제한받을 이유는 아무런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원칙이냐면 이제 갑하고 병이 남자친구가 돼버리면 을을 갑하고 사귈 수가 없게 될 텐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 갑이 병하고 이런 약속을 체결하는 것을 을이 막지 못하는 것.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있다. 이 싸이가 A라는 호텔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와 시간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연말에 오후 7시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똑같이 B호텔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연 계약을 또 체결을 했다. 시간하고 날짜는 똑같이. 그러면 이 공연 계약 어떻겠습니까? 유효하겠습니까? 당연히 유효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무라는 것은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싸이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 자체를 여러 개를 부담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물론 몸뚱아리는 하나니까 공연 자체는 한 군데에 가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싸이가 B호텔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된다. 그러면 A호텔에서 그 원래의 계약상의 목적 이거는 달성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으로 때운다라는 거죠. 돈으로 때운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 을하고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중매매가 되겠죠. 이중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앞섰던 이 매매를 제1매매다. 이 매매를 제2매매다.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 효력 유효합니까? 똑같죠. 지금 전부 다. 이거 자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같은 내용의 채무가 2개 이상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하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하고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어떻습니까? 채권자 이렇게 되어 있죠. 채권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까지 했다. 등기까지 하면 얘는 소유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자가 되고 얘는 소유권 이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물권이 우월합니다. 소유권이 채권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이 병은 이 경우죠. 지금 등기는 아직 안 넘어갔는데 이 경우에 매매를 하고 일단은 을한테 인도를 해줬다. 그래서 인도를 해줬으니까 인도는 점유의 이전,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등기는 병이 받았다. 그러면 병이 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소유물 반환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소유권이 이 채권보다 우월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마술을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다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A호텔, 이 채권자는 싸이에 대해서 12월 30일 7시에 공연을 해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의 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공연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A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채권은 물권에 비해서 약하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가수가 A와 B에게 같은 시간에 그들 각각의 극장에 출연하기로 별도로 약속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A와 B는 표시하십시오. 모두 완전하게 유효한 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가수가 자신의 극장에 약속대로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적 책임, 예를 들면 손해배상 같은 거, 그거를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채권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자가 지금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이 채무자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채무를 공연하는 거죠. 그거를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 B호텔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하여 채권은 그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도 그 권리의 내용이 원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것, 공연해달라고 청구하는 곳에서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23번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 이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물권과 즉 소유권과 소유권 이전 채권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분을 해보면 그러한 경우를 봐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중매매 그 사례에서는 갑소유의 부동산을 예로 들었었는데 여기에서 이 부동산이 A 소유라는 겁니다. A 소유. 그럴 때 이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어서 공부를 또 할 텐데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 타인 권리의 매매, 갑계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를 우리가 타인 권리의 매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 그랬을 때 이 타인 권리의 매매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권리에 속하지 않으면 이거를 취득해서 이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권리의 매매는 유효다. 왜? 매매는 약속에 불과하니까. 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 약속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권 같습니까? 같죠.
조금 전에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매매계약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재산권을 이전해달라는 채권이 생긴다라는 거. 다만 그 상대방이 갑인 거죠. 갑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채권을 갖게 됐다라는 거. 그렇지만 소유자는 여전히 A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A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은 갑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A가 어떤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그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부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 또 주택을 소유하는 갑으로부터 정의 그 주택을 빌려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바로 승계상의 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승계상의 보호.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물권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방을 빼야 한다. 빼야 한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4번 같은 경우에는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 특질이죠. 특징. 물권은 지배, 채권은 청구.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한다라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고 쭉 읽으시면서 아 그런가 보다 그 정도 한번 감만 잡으면서 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물권과 청구권, 물권은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것, 그 다음에 청구권은 어떻습니까? 채권만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 이에 비하여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한다. 일정한 행위를, 그러니까 이게 객체라는 겁니다. 채권의 객체, 대상. 이 일정한 행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부. 그거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 의무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우리 자주 듣는 이야기죠. 언제나 목적이며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랬고 이러한 의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느냐? 합의, 당사자가 계약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법의 힘, 즉 법의 규정, 법 규정에 의해서도 생겨나고 그래서 상대방과 사이에 맺은 일종의 약속이 되고 이 부분 이제 좀 약간 의미가 있죠. 그 약속의 준수 여부는 여전히 의무를 지는 사람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 지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뭐 싸이의 그 사례를 생각해 본다라든지 그것 자체 싸이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배가 아니다. 청구한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의무 존재에 의하여 그 당사자인 두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의 자유, 사랑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경쟁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물권 법정주의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정하는 그 물권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를 하실 것은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쭉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앞에 나와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 설명은 뒤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는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같은 경우에는 물권과 채권, 소유권과 소유권 이전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그때 그 구별하기 위해서 간단히 본 거고 그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런 용어들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민법은 항상 언제가 중요하냐면 전체를 배우고 나서 이 감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걸 전체를 또 복습하고 복습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